펀치보다 파괴력이 뛰어나고 다양하고 화려한 기술들로 보는 이에게 큰 재미를 가져다주는 킥 공격. K1 같은 입식 타격 단체에서는 강력한 킥을 전면에 내세워 싸우는 장면이 자주 나오지만 UFC 같은 종합격투기에선 발차기를 주무기로 싸우는 타격가, 다시 말해 키커가 복싱이나 그래플링 베이스 선수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더불어 격투기 팬들이 가장 열광한다는 발차기, 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킥의 성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선수마다 기초가 되는 무술의 종류가 다른 만큼 킥의 성격도 다르기 마련입니다. 킥이 강점인 대표적인 종목을 들자면 무에타이와 킥복싱, 태권도와 가라데를 들 수 있겠습니다. 킥 기술이 발달되어 있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이 종목들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들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미들킥을 두고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무에타이의 경우 자신의 다리와 타격점까지의 궤도가 아주 좁습니다. 또한 다리가 거의 펴진 모양 그대로 가서 상대를 뚫고 지나가는 듯 킥을 차는데요. 상대방이 없다고 가정하면 타격점에 도달했을 때 다리를 회수해서 원래의 자세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리가 몸과 함께 360도로 회전하는 형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말은 킥이 임팩트 되는 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골반과 함께 몸무게를 실어 찔러 넣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상대의 가드 틈으로 킥을 집어넣기가 용이하고 조금 더 빠르고 강력한 킥을 찰 수 있게 됩니다. 무에타이를 잘 살리는 종합격투기 선수로는 대표적으로 조제 알도가 있습니다. 그의 로우킥은 굉장히 유명하죠. 알도와 경기가 끝나고 목발을 짚고 다닌 유라야 페이버 선수가 기억나네요. 쇼토간 가라데나 태권도의 킥은 무에타이의 킥과 사뭇 다른 궤도를 갖고 있습니다. 미들킥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킥은 직선에서 시작합니다. 다리를 접은 채로 무릎을 정면으로 올린 뒤 허리를 틀고 다리를 펴서 차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킥의 회수가 빠르기 때문에 상대에서 킥 캐치를 당할 위험이 적고 예비 동작이 같아서 상대를 속이기가 쉬우며 가장 먼 거리에서 킥을 찰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선수로는 료토 마치다를 들 수 있습니다. 극진 가라데의 킥은 앞서 설명한 킥들 중에서도 가장 궤도가 넓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주먹으로 안면 타격을 금지한 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안면 타격이 없는 극진 가라데의 경기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진행이 되죠. 때문에 초근접 거리에서 발로 상대를 가격하려면 일단 무릎을 직선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뻗어야만 상대의 몸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이런 형태로 발차기를 차게 되면 상대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습적으로 킥을 때려박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극진을 베이스로 한 파이터들은 펀치거리에서 킥을 차는 장면을 종종 보여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극진 가라데를 토대로 만들어진 뱅 무에타이를 활용하는 TJ 딜라쇼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택견, 카포에라, 사바테 등 킥 공격이 발달된 무술은 아주 많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종합격투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법 택견을 베이스로 한 격투기 선수가 나타나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격투기에서 킥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선수는 킥복싱에 비해 현저하게 수가 떨어지죠. 이러한 차이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크게 5가지의 차이점을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기본 자세입니다. 링 위에서 펀치와 킥만 가지고 싸우는 킥복싱의 자세는 당연히 발차기에 가장 효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펀치를 살릴 것이냐 킥을 살릴 것이냐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펀치에 비해 사거리가 길고 파괴력이 더 강한 킥을 앞세워 싸우는 스타일이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킥복싱의 자세는 복싱 자세와 굉장히 다르죠. 복싱 같은 경우에는 앞발과 뒷발의 앞뒤 보폭이 좁고 앞발이 정면을 향하고 있으며 무게중심이 뒷발에 많이 실려있고 양발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킥복싱은 한 발씩 걷는 스텝을 주로 쓰는 것이 특징입니다. 뒷발 킥을 찰 때 첫 번째로 하는 동작은 앞발을 바깥쪽으로 틀어서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발이 정면이 아니라 복싱처럼 대각선 방향으로 두게 되면 앞발을 열어
열어주는 동작이 늦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연스럽게 앞발이 열리는 각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골반과 허리가 덜 틀어지게 되고 킥의 정확도와 파워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잽의 활용보다 앞발 밀어차기의 활용이 높은 킥복싱에서 앞발 공격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게중심이 뒷발에 가 있어야 더 빠르게 앞발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뒷발의 뒤꿈치가 대부분 붙어있는 반면 앞발의 뒤꿈치는 바닥과 떨어뜨려 계속 움직여주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또한 로우킥 방어를 할 때는 정강이를 바깥쪽으로 틀어서 맞게 되는데 이 앞다리를 트는 움직임이 늦는다면 로우킥에 사정없이 당하기 때문에 펀치의 임팩트가 덜 실리더라도 앞발을 정면으로 두는 자세가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킥복싱은 킥과 펀치가 합쳐진 종목이지만 펀치보다는 킥에 최대한 초점이 맞춰진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종합격투기는 개인마다 베이스가 되는 종목이 다른 만큼 자세도 판이하죠. 알렉산더 볼코프처럼 킥복싱 스탠스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아이아 퀸타처럼 무게중심을 아주 낮춰서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선수들의 무게중심이 킥복싱보다는 낮은데요. 이는 테이크다운 방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종목의 특성상 무게중심이 밑으로 깔려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편한 자세에서 나오는 킥보다는 무게중심이 낮을 때 효과가 높아지는 펀치나 그래플링을 살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링과 케이지의 차이입니다. 복싱과 MMA의 비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링과 케이지의 차이는 킥복싱과 MMA에서도 이어집니다. 링에 비해 케이지는 공간이 넓어서 상대에게 멀어질 수 있는 스텝을 활용하기가 좋은 만큼 한 스텝으로 상대를 쫓을 수 있는 링에 비해 케이지는 상대를 쫓아갈 때 더 많은 스텝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케이지의 경우 멀어지는 상대에게 킥을 날리려면 스텝과 더불어 앞발을 여는 동작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그만큼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킥을 차는 쪽이 카운터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 차이는 킥복싱 무대에서 쇼톡한 가라데 베이스의 선수가 대체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도 이어집니다. 먼 거리에서 기습적으로 맞추는데 초점이 맞춰진 쇼톡한 가라데의 킥은 상대적으로 좁은 링에서 킥을 날릴 수 있는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운 반면 케이지에서 오히려 훨씬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와의 거리를 좁힐 때 사용하는 트랜지션, 즉 뒷발이 따라 들어가며 스탠스 전환과 중심 이동으로 상대를 잡는 기술이 발달된 쇼토간 가라데의 특성은 종합격투기에 더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중심이 깔린 상태에서 킥을 내기가 용이한 것도 무게중심이 높은 킥복싱보다 종합격투기에 더 잘 맞는 이유인데요. 료토 마치다와 더불어 호리구치 쿄지가 이 쇼토간 가라데 스타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글러브의 차이입니다. 복싱과 마찬가지로 보통 8온스 이상의 두꺼운 글러브를 쓰는 킥복싱과 달리 종합격투기는 맨주먹과 다름없는 오픈핑거 글러브를 쓰고 있죠. 이 글러브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킥복싱과 비교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디펜스적인 부분입니다. 킥을 찰 때는 발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반대쪽 팔을 휘저어주면서 킥을 더 강하게 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동작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쪽 팔은 가드를 하기보다는 뻗어주거나 차는 반대 방향으로 내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동작인데 이때 안면이 비어있는 틈으로 카운터 펀치를 많이 노립니다. 많은 공간을 막아주는 두꺼운 글러브도 카운터에 취약한데 당연히 오픈핑거 글러브는 너무 많은 공간이 열릴 수밖에 없겠죠. 특히 로우킥의 경우에는 킥거리와 펀치 거리가 거의 같기 때문에 로우킥 타이밍에 터지는 한방 KO가 종합격투기에서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버훅에 취약한 프런트 킥이 킥복싱에 비해 자주 나오지 않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덧붙여 입식에서도 최근에는 카운터 펀치가 발달되면서 다소 위력이 반감되더라도 가드를 단단히 올리고 차는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바로 킥 자체의 어려움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것이 종합격투기에서 키커가 적은 가장 큰 이유인데요. 말 그대로 킥은 잘 차기까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킥이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자면 먼저 부상의 위험이 크다는 점이죠. 보통 킥은 스피닝 계열의 킥을 제외하면 정강이로 가격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정강이로 상대를 정확하게 가격했다고 하더라도 킥이 상대의 팔꿈치나 무릎에 맞을 시에는 차는 이에게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며 부상의 위험성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특히 로우킥의 경우 정강이나 발목으로 차야 되지만 발등에 맞는 경우도 번번이 발생하는데, 이때 발등이 상대의 무릎에 막히게 되면 곧바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제 알도와 정찬성 선수의 경기에서도 이런 부상이 발생했었죠. 또한 K1이 흥행했던 시절 하루에 여러 경기를 치러야 했던 선수들은 다리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진통제를 먹고 경기에 올랐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킥 훈련을 하는 선수들도 경기 중 아픔을 느낄 정도니, 입식 선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킥에 대한 내구력이 부족한 종합격투기 선수들은 그 고통이 더욱 강하게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덧붙여 펀치의 경우 정석적인 자세로 치지 않더라도 오픈 핑거 글러브의 특성상 사람에 따라 맞춰갈 수 있는 자세나 방법이 다양한 반면, 킥은 어설프게 차거나 타이밍이 완벽하지 않으면 앞서 설명한 이유들 때문에 본인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골반과 관절의 유연성과 단련된 신체, 타고난 재능이 다른 종목에 비해 중요한 킥의 연습 시간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아예 다른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도 키커가 많지 않은 이유입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면, 복싱을 수련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대의 펀치를 가드하고 있더라도 글러브로 전해지는 충격이 머리까지 전해져서 머리가 울린다거나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반면 킥복싱의 경우 복싱보다 먼 거리에서 싸우고 펀치 연타가 적기 때문에 복싱에 비해 안전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쇠파이프처럼 단단한 다리로 상대의 다리나 팔 위를 쉴 새 없이 강타하고 막아내는 킥복싱 경기는 생각보다 온몸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킥복싱이나 가라데 선수들의 신체는 타격에 노출된 시간이 많은 만큼 더욱 단단해지고 타격을 받아내는 것에 대한 적응이 훨씬 더 잘 되어 있죠. 이 점을 알고 킥복싱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터프가이들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다섯 번째, 바로 효율성입니다. 잽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 싸우는 킥복싱 경기는 앞발로 상대를 밀어서 가격하는 딥이 거리 싸움에서 무엇보다 효율적이고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러나 종합격투기 경기는 킥복싱보다도 먼 거리에서 싸우죠. 이 거리는 보통 한 스텝을 들어가서 앞발 인사이드 로우킥을 찼을 때 발가락이나 발등에 상대의 다리에 겨우 맞는 정도의 거리인데, 킥복싱에서는 제자리에서 딥을 찰 수 있지만 종합격투기에서는 최소 한 발 이상을 들어가서 차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딥을 활용한 타이밍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킥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접전 상황에서도 킥복싱 경기에서는 펀치보다는 빰 클린치 후 니킥이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킥의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반면, 종합격투기의 경우 물론 앤더슨 실바가 리치 프랭클린을 상대로 빰 클린치 후 니킥의 무서움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대처가 좋아진 요즘에는 빰 클린치가 곧 케이지 레슬링 싸움으로 이어지면서 더티 복싱이나 순수 그래플링 싸움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킥복싱 경기에서 킥은 상대에게 데미지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부러 가드 위를 차주면서 상대의 가드를 무너뜨리게 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경기 내내 테이크다운을 신경 써야만 하는 종합격투기에서는 킥 캐치의 위험 때문에 킥복싱만큼 자주 킥을 내기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킥을 잘 활용하는 선수들을 보면 주짓수에 자신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UFC 패더급의 라이언 홀이 그레이 메이나드와의 경기에서 극단적으로 킥을 살린 운영을 보여준 바 있죠. 이는 라이언 홀의 하위 포지션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라운드 상황으로 가는 것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킥을 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종합격투기에서 키커가 되려면 아주 뛰어난 주짓수 실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펀치에 비해 체력적인 부담이 많이 드는 것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설명을 정리해보자
보자면 킥은 펀치 카운터와 테이크다운에 취약하고 부상의 위험이 따르며 동작 자체가 어려워서 보다 안정적인 펀치와 그래플링 연습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종합격투기에서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복서나 그래플러에 비해 키커의 수가 적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결국에는 이론일 뿐 뭐든지 잘하기만 하면 통할 수 있는 게 종합격투기인 만큼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킥복싱 경기보다 종합격투기 경기에 더 자주 나오는 킥 공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카프킥입니다. 카프킥은 보통 무릎 위를 때리는 레그킥과는 달리 무릎 아래를 노리는 킥으로 상대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부상의 위험이 적은 점, 무엇보다 아주 아프다는 장점이 있어서 최근 들어 격투기 경기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상과 카운터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은 있으나 방어에 상당히 까다롭고 스파링 훈련 때 사용하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경험할 기회가 적어 실전에서 아주 까다로운 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플라잉 니킥입니다. 이 플라잉 니킥은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동시에 상대를 케이지로 밀어넣을 수 있고 펀치 카운터에 대한 위험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태클 카운터로 자주 등장하는 플라잉 니킥은 실패하더라도 상대에게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어 상대의 태클 시도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대놓고 머리를 숙이면서 태클을 들어오는 벤 아스크렌이 마스비달의 플라잉 니킥에 제대로 당한 것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스피닝 킥입니다. 뒤돌려차기, 뒤차기 등 스피닝 계열의 킥은 상대를 압박하고 있을 때 효과가 더욱 배가 되는데요. 케이지로 몰아넣은 상대에 대한 압박을 풀지 않는 방법에는 자신의 앞발을 상대의 뒷발보다 넓게 잡고 사이드 스텝을 밟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스피닝 계열의 킥까지 섞어주게 되면 상대의 사이드 스텝의 경로를 봉쇄해주는 효과가 있죠. 코너 맥그리거가 데니스 시버와의 경기에서 이러한 킥 운영을 잘 보여준 바 있습니다. 또한 스피닝 킥은 변칙적이고 자주 나오지 않는 만큼 상대 역시 익숙하지 않고 예상하기 어렵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극진가라데의 킥의 경우 초반에 드린 설명처럼 근거리, 즉 펀치 거리에서 킥이 나온다는 점이 특징이죠. 이렇게 펀치 공방이나 그래플링 싸움이 펼쳐지는 근거리에서 기습적으로 터지는 킥은 상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한방 KO 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는 극진가라데 베이스인 유라이어 홀이 TUF 경기에서 보여준 바 있는 명장면입니다. 오늘은 펀치에 이어 킥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앞으로 저희 차도로 채널에서 선수나 경기 소개 영상뿐만 아니라 기술이나 경기 분석 영상 또한 자주 올릴 예정이니 원하시는 주제나 분석하고 싶은 경기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업로드되는 격투기 영상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